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녹화하는 영쟁호또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달았는데 황장수 대표의 예언이 틀려야 나라가 잘 된다. 이거 대표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게 된 지가 3년차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이분의 어떤 그 분석 종합은 뭐 물론이고, 소위 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 능력, 이거는 뭐 크고 작은 문제들과 정확하게 수치까지 때려 맞추는 이런 거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우리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는 거,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정치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 이런 구체적인 예측들이 전부 100%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돼야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게 되고 나라는 더 나라답게 되는 건데, 이게 공교롭게 대표님이 예언하는 족족 맞아 떨어지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계속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쭉 이제 보다가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유튜브 매체라든가 기존 방송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나 뭐 엄청나게 이제 열불이 날 겁니다. 왜냐면은 도대체 사태를, 어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건지, 다만 지금 집권당에 따라서, 집권 세력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거기에 보도 내용을 맞추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노회한 또는 이제 야가 빠진 메이저 언론들 뿐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독자적으로 개개 영업체를 갖고 있다는 유튜브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이제 굉장히 그런 눈치를 보는. 우리는 이제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상당히 박해를 이제 받고 있는 건데, 그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지난주 토요일께 아마 최저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뭐 좀 잘 안 나오면 뭐 9천, 대충 만 정도, 좀 잘 나오면 12,000, 15,000 이래 갔었는데, 그게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한 5, 6주 전부터 대표님 방송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주말에 하는 모든 콘텐츠가 딱 반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씩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나 그 다음에 임 변호사님 같은 방송을 보면 되게 첫날 녹화를 했다가 트는 첫날 방송을 하는 첫날 한 10,000 정도, 그 다음에 이튿날째 이제 15,000, 17,000 조금 이제 인기가 있는 또는 이제 접속 횟수가 좀 많은 거는 20,000을 넘어가고 이런 게 통상적인 거였는데, 한 달 반 전부터 이게 완전히 반타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겨우 뭐 6,000을 조금 넘은 정도라서 이게 또 이제 반타작을 또 다시 당하는 게 아닌가, 4분의 1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튿날, 일요일날 한 건 또 10,000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송입니다만 제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가 무슨 조작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뭐 특별히 뭐 두 번째 끼 더 재밌다거나 아니면 토요일날 방송한 게 더 재미없다거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고만고만한 내용들인데, 왜 그런 이제 그 접속수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하간 일단 유튜브 조작권은 이제 별개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테마를 이제 잡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군사 문제라든가 국제 정치라는 게 그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 수집하고 하는 차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여러 재명 인사들의 어떤 기고문이라든가 아티클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정말 이제 열불나는 게, 이미 며칠 전에 대표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되풀이 하진 않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글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출신 성분이 무슨 군인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게는 일반 언론인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외교안보 현장에서 수십 년을 갖다가 일하면서 그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 있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어떤 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어떤 정치적 색깔, 누가 정권을 잡느냐, 내가 얼마 전에 지지했던 그 사람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를 갖다가 수정하는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 열불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외교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 공무원이나 환경부 공무원 보고
기존에 있는 그 프로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식견을 가지라라고는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세를 했건 출세를 안 했건 좋은 자리를 잡았건 안 잡건 외교안보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갖다가 하고 대사를 몇 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계속 신문 방송을 보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의견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견이 다른 거는 고사하고 완전히 썩어 빠진 소위 말해서 좌파식의 수구 꼴통적인 그런 견해를 되풀이해서 뇌까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외교 출신 중에 위성락이, 신봉길이 이 두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혁, 저는 이제 그 필리핀 대사, 베트남 대사, 이런 사람들 갖다 제가 씹은 적이 있는데, 이 위성락이는 러시아 대사를 했고, 신봉길이는 주인도 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락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했고요. 근데 평화교섭 본부장이라는 게 이제 실장급인데, 차관 보급인데, 사실은 차관과 차관 보호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어려울 때마다 이 자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그 요직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때 그 직을 유지했던 사람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표님도 열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게 친미 일변도로 가서는 곤란하고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위성락이 했거든요. 이걸 분석하기 전에 위성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한테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예, 친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쪽으로 코드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요런 글들을 써가지고 이제 조금씩 톤다운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재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리밸런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친밀을 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논지인데,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친미했습니까? 친북 친중했지. 이 사람 말대로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친중과 친북으로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친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어떤 옛날에 뭐 외교안보 요직에 담당하는 어떤 친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친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 가스라이팅을 당한 데 대해서 좀 더 어떤 그 사상적인 자율성을 누려야 된다라고 대도하는 궤변을 누린 놈들이 있습니다만, 이 위성락이라는 작자도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하기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을 영어로 대체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걸 갖다 한 단어로 우리말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균형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이야기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균형을 갖다가 맞추자는 이야기인데,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난 5년 동안 친북이었죠. 예, 친북 친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친미 친일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그게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이 사람 완전히 동일한 현상을 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봉길이, 여기도 지난번 이재명한테 붙었던 사람입니다. 예, 노무현 때부터도 노골적으로 그런 색깔을 좀 드러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일반 중앙일보에 어떤 글을 썼냐면은 남북의 경협을 심화시키는 것이 안보적 지형을 갖다가 더욱더 안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네. 개성공단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경협을 심화시켜 나가야 걔들이 미사일도 안 쏠 거고, 그걸 갖다 지금 중앙일보에다 싣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일보 이놈들도 이상한 게,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목을 매면서 달라들어서 폐쇄시키고자 하는 게 조중도 아닙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근데 중앙일보라는 놈들이 이런 사람의 글을 갖다가 싣고 있거든요. 그럼 중앙일보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중앙일보의 뭐 기본적인 논지와는 관계가 없다더니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럼 어느 동조하니까 썼다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미사일을 갖다 수십 발 쏘고 더 이상 비핵화를 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경협을 늘린다.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관 생활 30년 이상하고 주 인도라도 인도 대사라는 요직 중에 요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얘들은 지난번에 이재명 편을 들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한번 보십시오. 조중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뭐 TV 토론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우파적 지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더라도 꼭 말미에 이런 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열어놔야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그죠?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부터, 예. 그 다음에 보수정권 두 사람,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거기에 예컨대 우리가 걔들 구미에 맞는 먹이를 던져준다고 해서
절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 같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박철이라는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제1회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할 때도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임원으로 참석한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도 사실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제 강한 어조로 설파하는 사람입니다만 결국 남북 문제나 이런 데 가서는 사실 다 꼬리를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그간에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전 5천만 전 국민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가스라이팅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지금 내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탈피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고 보수 세력이 지금 다시 그간에 흔들어진 또는 기울어진 운동력을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파들 인사 사이에 소위 말해서 국민안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건 이제 한국의 어떤 미래의 좌표 설정을 하는데 대단한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일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놈들은 이제 뭐 도치에 깔리가 있습니다만 그럼 위성당 신봉이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들 실제 사상의 좌파라든가 그 다음에 혁신을 추구하는 또는 진보 계열이라고 합시다. 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합시다. 그러면은 과거의 보수 정권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박근혜, 이명박이나 또는 그 이전에 김영삼 때나 그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 이래 너무 친미 일본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놈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다 정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다 퇴직하고 나서 이재명이가 잡을 것 같으니까 그때 꼬리를 흔들면서 요런 걸 갖다가 신문에 내면서 계속 이제 장관을 타거나 하면 그와 그에 준하는 요직을 차지하려고 이제 짱구를 굴렸던 모양인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정신적으로 혼돈 상태가 온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친북 친중 노선의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변할 수가 없어서 약간의 과도기적 그런 이제 기간을 이 사람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파 유튜브 중에도 또 문제가 많은 게 박상우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연관 검색에서 자꾸 뜨니까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철저한 반중 인사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아마 MBC 기자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자기가 쓴 글이나 발설 내용 같은 게 문제가 돼가지고 혹시 이게 한국의 네오나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수구 꼴통, 극우파 일원으로까지 그렇게 매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희한히 스텝이 꼬여가지고 완전히 이제 칠러 인사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심정적으로 동조는 하지만 예컨대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균형 감각 있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 사람의 언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스텝이 꼬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악이고 러시아가 마치 선인 것처럼 이런 식의 구도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프로를 본 사람들이 대표님이나 제 방송에 들어가서 예컨대 몇 가지 이제 분탕질을 치는 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친구들 이야기 얼마 전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냐면은 한 두 달이 좀 못됐는데 한 7주 전에 트라마토르스크에서 거기에 민간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아마 포격, 미사일 포격에 의해서 상당수의 다수였던 민간인들이 살상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 근처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러시아군이 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자작극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살상을 해서 마치 이걸 갖다가 러시아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박상우 TV를 본 사람들이 다른 매체에다가 옮겨 적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게 지금에 와서 그럼 소위 말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런 나라들 미국을 위시한 소위 말해서 서방 국가들 우리와 유사한 법치체제, 정치적 제도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얘 논리에 따르면은. 러시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어찌되든 간에.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번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가치라는 그 개념하에 나라가 전 세계 나라들이 양분화될 거다. 이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립지대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중에 중국과의 대립각 구도에서 서방 진영이 어떤 이제 스탠스를 취할 거냐라는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세상이 양분화된다면은 우리와 대척점에는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 편을 들게 될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현저한 지원 어떤 양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실제 지상군 병력을 투입한다든가 물자 지원을 한다든가 라면 박상무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북한을 지지를 해야 됩니까? 이런 로직에서 이런 착종 관계에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철저하게 반중을 하면서 이 양반이 얼마나 대만을 빨았는지 모릅니다. 대만이 소위 말해서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어떤 첩경에 있다. 그런 말을까지 하면서 중국의 침투에 철저히 저항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서 저항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사태가 터지니까 나 몰라라. 저거는 원래 우크라이나는 부패한 국가니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사고 체계가 얼마나 조회한가 하면은 박상우와 박상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라는 거는 과거의 소련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이나 어떤 제도적 측면에서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공산당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실제 스탈린 그 체제, 일당 독재 체제하고 지금의 러시아하고 하등에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기본 속성 자체는.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우크라이나를 편들 건가 러시아를 편들 건가라는 게 이제 명확한 어떤 그 개념 분석이 되는 건데, 이 친구 이야기하자면은 러시아를 현재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의 어떤 유물을 쓴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 보는 것 자체가 80년대의 사고방식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80년대 사고방식이 뭔지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계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각국을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좌, 이 시각들이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박상우는 독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단지 현상 형태를 어떤 언론 보도만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로직을 갖다가 개발을 하면서 그게 스텝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치 중심이냐, 아니면 이념 중심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그런 가치와 몰 개념, 어떤 그런 가치에서 완전히 몰 가치한 차원에서 국가 이익만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사고의 정리정돈이 안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소위 말해서 우파적 지평에 서서 한국의 어떤 소위 말해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을 계도해 나간다고 지금 설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혁명 22일, 그 다음에 대표님의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나머지 어떤 농객들이나 이런 자들한테 의존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떤 좌파적 논리에 가스라이팅 되어 있냐 그러면은, 얼마 전에 대표님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 까면서 택시 운전사가 지가 마치 세상일을 당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우리 택시 타본 그런 인간들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좌파는 뭐 당연한 거고, 실제 우파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우리하고 너무 관계없는 나라도 우리가 왜 거기에 우크라이나를 편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그래도 이념이 다를지언정 우리하고 경제적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옛날에 90년대부터 기초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러시아를 통해서 전수받은 기술이 있다, 과학 기술이 있다, 뭐 그런 거에서 러시아의 어떤 그 가치, 한국의 어떤 이기적인 국가의 이기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1950년에 6.25가 터졌을 때, 그러면은 특히나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한국에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를 하면, 우리 같은 논리를 하자면은 그 16개국 유엔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향해서 목숨 걸고 들은 군인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겁니다. 미군만 해도 4만 명, 4만 5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럼 걔들은 바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에 완전히 나라가 공산화될 완전히 그 일순간 완전히 체제가 바뀔 수가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우리하고 아무런 빚을 진 것도 없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면은, 그때 우리와 유사한 입장이 찬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다면은, 그때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외교나 국제경제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빚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 돌아가는 거나 일반 개인의 어떤 그 생활 행태나 그거하고 크게 차원이 다른 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은 이때는 유사한 어떤 그런 입장에 놓은 나라를 도와주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보수적 그런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그런 집단, 그런 인구층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거는
얼마나 소위 말해서 보수 우익의 어떤 그 지적 수준이 굉장히 저급하냐. 한글 갖다가 이제 웅변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럼 윤석열 정부가 뭘 할 거냐. 최근에 이제 박진 외교장관 미국에 갔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나 그와 유사한 그 나라들의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물론 대부분의 우파들 유튜브라든가 기존의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지금의 그간에 잃어버린 어떤 가치를 갖다 복원시켜야 되겠다. 약화된 한미동맹을 이제 수복해야 된다. 그런 논리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온당한 조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제 말만 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신문에 보니까 블링컨하고 회담할 때 26번인가 27번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수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저런 식으로 지금 비핵화에는 전혀 안중도 없고 그건 완전 물 건너간 이야기고요. 철저히 도발을 통해서 이제 현상을 타개해 나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확인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님이나 저나 너무나 명약관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술핵을 도입하는 거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예컨대 박진을 포함해서 그거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급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겠다. 만나서 협의체를 가동하고 말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제 추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미동맹 강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북한이 도발할 때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거. 그냥 단지 그냥 그 동해 쪽에 항공모함을 몇 척 띄우면서 그냥 무력 시임하면 일이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문제는 서해안 쪽에 실질적으로 무력 도발을 해서 한국의 일부 영토를 부분적으로 장악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답을 지금 구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구름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친미 정권일 거다. 윤석열 정부는. 그 다음에 우리 주변국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지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한국을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뭔가 다를 거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일본 지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러면서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대학에 유학 오겠다든지 이런 숫자가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 불어났다 하는 건 이제 정권 교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분석하는 일본 기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나 저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의무시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은 지금 여러 차례 이제 국제회의, 그 다음에 미국과 양자회의에서 천명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그 태제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형식적으로만 뺀돌뺀돌하게 야 우리 잘 지내자라고 해놓고는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재벌들의 어떤 의견을 손을 들어서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 심화시켜 나아가지는 않겠는가 하는 게 최종적인 우려입니다. 그래서 친미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친중으로 빠질 우려가 없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서 아마 경제 위기가 좀 더 이제 현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는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아마 입장을 갖다가 확고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소위 서구 사회가 그걸 더 이상 이제 인정하려 않으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걸 윤석열이 언제 정확하게 어떤 계기에 그런 입장 표명을 천명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아마 하기는 힘들겠죠. 조금 아마 나름대로 고민거리겠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이 지금보다 개선된다든가 그 다음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최소한 올라간다면은 아마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윤석열 정부를 점점 압박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일 관계를 이제 조금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30개국 정도가 모인 안보회의에서 각국의 이제 국방부 수장들이 다 모인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한미일,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한 스탠스가 확립이 됐다라는 데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자가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국방장관이 한미일 삼국의 어떤 그 연계, 북한의 어떤 위협에 도발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연합작전을 구사하겠다 한 데서는 동의를 했다고 해놓고는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선을 끊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국방장관이 악수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썰렁하게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뉴스를 실은 매체는 한국의 매체는 그게 마치 한국의 국방장관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박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지소미아, 그 다음에 일본과의 어떤 군사비일봉 협정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데서는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사실은 철저히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줄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정보라든가. 예컨대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 대부분의 미사일 본체가 일본 수역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걸 잡아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연구가 가는 게 일본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대도 없습니다만, 일본은 북한만을 바라보는 인공위성이 지금 현재 최소한 4대, 최대 9대까지 했습니다. 한 7, 8년 전까지 자기들이 4개 했는데, 그때 4개년, 5개년 계획으로 9대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14대까지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이 인공위성은 오로지 북한을 바라보는 군사위성입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일본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상하게 보면은 미국하고 또는 한미일 협력은 뭐 중시하겠다. 그걸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이 혁명이 지배로 당원이나 그럼 이 프로를 보는 독자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수라고 규정을 합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지금 살아남은 보수에서 이 몸 안에 있는 반일 DNA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좌파들의 수십 년간에 걸친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이 일본 문제만 나오면은 다들 껄끄러워 하거든요. 미국과의 관계, 다른 가치는 다 좋은데 일본과의 관계만 나오면 마치 거기서 협력을 갖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어떤 반일 DNA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 다 정신세계에 다 침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제거하지 못하면은 절대 대한민국의 좌표를 새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 심지어 제가 국회에 파견 나갔을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 한일 군사 비밀보호 협정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 나가가지고 만약에 갖다가 일본하고 군사 관계를 심화시킨다면은, 그럼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일본 헌법상으로는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옛날 6.25 때처럼 울산 포항 다 무너지고 부산만 남았다고 달랑달랑 나라의 이제 운명이 건곤일체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일본군이 아니라 나치 독일군이라도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하는데 어떤 색깔의 군대가 온들 무슨 관계냐 이거죠. 한국을 도와주겠다면은 그때 나라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북한한테 잡에 묶여가지고 지금 공산화되는 직전에 일본 군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실제 일본 문제만 나오면 한국 우파들은 입을 닫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아마 최소한 3분의 1은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일본과의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편집해서 특집으로 내보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계는 미국과의 관계는 정석대로 가겠다는 건 여러 가지 천명이 된 바고,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작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박진 외교장관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재고하겠다, 그간에 완전히 이제 파괴된 어떤 한일 관계, 기본적인 어떤 민간 차원의 협조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발언한 걸 얼마나 지킬 것인가 하는 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내용이고, 아마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본 문제를 나이스하게 풀지 않는다면은 결코 아마 윤석열이가 대선 전에 하던 이야기, 그 이야기 절반도 아마 실현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도파라든가 또는 막연하게 일본을 혐오하는 그런 상당 수준의 인구층을 갖다가 저희들이 얼마나 설득하느냐라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이제 중대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용정호 TV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